첨단 인재를 키우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AI 생태계를 리드할 수 있는 인재가 저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에 각각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AI 특화 도시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김홍진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도시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단순히 이제 기업에서 이제 일했다는 것 때문에 오늘 포럼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몇 마디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 회장님이 거의 논문 수준에 해당하는 얘기를 다 해주셔서 그 기업 활동을 하면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도시들에서 일어나는 그 행태들을 보고 그냥 소회 위주로 좀 몇 마디 할까 합니다. 자, 역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냐 하고 한마디 정리를 한다면 기업이 모이고 흥해야지 도시가 융성해지고 또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발표에서도 국내 뭐 저기 이천이라든가 판교라든가 또 쇠락하는 그런 현장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난리치면서 했던 이유가 디트로이트 같은 그 도시들이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도시가 아주 쇠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또 일리노이에 그 우리가 잘 아는 캐터필러라고 그 농기계 회사가 있는데 한 시대는 그 회사가 있는 도시가 그 주의 주도였었는데 그 회사 하나가 기울어지면서 주도가 딴 데로 이전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 도시에서 흥해야지 거기에 그 도시가 융성하고 거기에 사는 시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시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할 텐데 첫째는 제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말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일어나는 행태를 보면 비즈니스 프렌들리하지 않다. 그 시뿐만 아니라 시에 있는 시민들의 그 판단도 굉장히 어떤 경우 보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적대적인 것까지도 보게 된다 이런 거죠. 그 시의 의지나 조례나 도시의 그 문화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어서 한쪽 예를 들면 뭐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쪽을 예를 들면 대기업이 유치되는 아까 앞에 저 회장님은 대기업 유치하는 사례들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데는 대기업이 예를 들면 와서 하는 마트 같은 것들을 제한하고 또 예를 들면 그런 마트가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고 뭐 이런 현상도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은 중소상공인들이 아니면 식당들이 유지하기도 힘들면 차라리 그거 접고 대형 마트에 가서 취직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거 관계없이 예를 들면 비즈니스에 대해서 적대적인 거를 상당히 많이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사례들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우리 이제 속어로 얘기하면 주제비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자기 그가 예를 들면 말하는 도시의 능력, 도시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략을 차별적으로 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가 논문에서 정답을 쓰는 식으로 될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전략도 그 기업이 자기 주제에 맞는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고 그냥 첨단 전략을 써버리거든요. 도시도 예를 들면 판교가 성공했다고 그래서 판교 같은 도시를 딴 데도 또 만들 수 있냐? 그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IT 중심의 이렇게 기업들이 모이는 판교라는 데가 만들어졌으면 다른 도시는 판교 같은 형태가 아닌 뭐 예를 들면 다른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의 주제에 맞는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그 생태계를 만들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시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디자인 특화 도시를 만든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도시들이 똑같은 정책 비슷한 거를 내놓고 있다는 거죠. 자기 도시에 맞는 이렇게 하지 않고 왜냐면 첨단 인재를 키우겠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지방에 있는 중소들이 AI 인력을 키우겠다 뭐 이런 도시들도 지금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AI 인재가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AI 생태계를 리드할 수 있는 인재가 저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에 각각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AI 특화 도시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걸 해야 됐다. 하나 예를 들면 그래서 예를 들면 디자인 특화 도시를 만든다. 그러면 디자인을 도시에서 어떻게 채택하고 디자인 산업을 어떻게 키우고 디자인을 더 우대하는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인력과 연구와 기업이 이렇게 연계적으로 모일 수 있는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의 균형 발전을 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쭉 해서 혁신 도시라는 걸 많이 만들었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도시만 기업들만 다 흩어놨지 실제 그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퀄리티 라이프에 대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포항이나 울산 같은 경우가 기업이 유치돼서 가장 성공한 그 도시 중에 하나로 제가 꼽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 포항이나 울산에 그런 중공업 단지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교육이나 라이프를 보장할 수 있는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제공해 주면서 사람이 기업에 옮겨갔기 때문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혁신 도시라고 특히 이제 공기업 중심으로 흩어놓기는 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는 피폐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유치를 얘기할 때는 그 도시에서 어떻게 그 예를 들면 퀄리티 라이프를 제공할까 이런 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면 한동안은 외국 기업들을 유치한다고 또 난리 떨은 적이 있어요. 몇십 년, 한 20, 30년 전에. 그럼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기업들의 낮의 활동뿐만 아니라 기업에 있는 사람들의 밤의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모범생들만 모여 있는 나라가 돼서 낮에만 굉장히 큰 일을 이렇게 하는 거를 기본으로 뭔가 전략을 세워요. 근데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 보면 나이트 라이프를 제공해 주거든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외국 기업에도 오래 있었습니다만 외국 기업의 지역, 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거점을 만들 때는 그 자기 직원들의 안전, 그 직원들의 라이프, 그 라이프도 가정의 라이프도 있고 나이트 라이프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인 걸로 퀄리티 라이프를 제공하는 걸 해야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 예로 그냥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주에 가면 영주 그 조그만 시골 도시인데 그 최근에 거기 한국 폴리텍의 영주 캠퍼스에서 천역 염색 산업과라는 걸 만들었어요. 폴리텍에서는 전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학과예요. 그래서 그 목표는 뭐냐면 천연 염색 산업 클러스터를 만든다 이렇게 아주 해요. 그러니까 그 과가 크지도 않아요. 한 해에 20명 정도 배출하는데 그걸 누적적으로 배출하면 그 적은 그 시골의 도시가 그 천연 염색에 관해서는 독보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씨를 뿌리는 의미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또 국가의 지원도 받고 해서 소백 도렴 기술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 도렴 센터는 러닝 팩토리, 그러니까 배움에서 하는 그런 팩토리의 테스트 베드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기계 장비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그 천연 염색 그 적용 분야를 개발한다든지
신상품 개발한다든지 이런 에러를 해소하는 그런 센터를 만든다.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대기업의 섬유 관련 그 전문 공장들이 앞으로 들어설 수 있다. 뭐 이런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요새 최근에 본 거 중에서는 아주 신선했어요. 처음부터 엄청난 뭐 컴플렉스를 만들고 뭐 이렇게 큰 거를 구상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려서 앞으로의 비전, 이 도시에 이런 인력을 매년 2, 30명씩 키워서 가면 그 사람들이 천연 염색 분야에 이렇게 흩어져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참고로 도렴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게 그셨어요. 그러니까 도렴서라고 그 저기 광화문에 가면 도렴동이라고 있는데, 도렴이라는 게 뭐냐면 고려나 조선시대 궁중에 사용하는 염료를 제작하고 직조물의 염색을 담당하던 기관을 도렴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 우리의 이조 시대 때, 저기 고려 시대 때부터 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런 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저는 좋은 사례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도시들이 그냥 다 뭐 4차 산업혁명 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근처도 못 가는 도시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상하고 현실하고 괴리감 만드는 걸 하면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땅바닥에다 좀 발을 이렇게 딛고 뭔가 전략을 세우든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요. 그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는 그 독일에 가면 에센시의 졸퍼라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폐광이에요, 폐광. 우리나라 정선 마냥. 그럼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많잖아요. 뭐 군사 시설이 없어진 데도 있고 발전 시설이 없어진 데도 있고 해서 하는데, 일부 작게 하지만 그거를 핵으로 해서 어떻게 도시를 이렇게 어떤 분야에 융성시키겠다는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요새 보면 재생이 아주 유행이 돼서 그 정부에서 돈 좀 받으면 그 재생한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뭘로 꾸미고 뭐 굉장히 큰 커피숍으로 꾸미고 책방으로 꾸미고 뭐 이런 그 것들을 하는데, 좀 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그 도시의 핵으로 만들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졸퍼라인은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폐광 도시인데 이거를 문화 도시로 탈바꿈시킨 사례예요. 독일의 디자인 허브예요. 유명한 그 레드닷이라고 하는 디자인 그 기업의 헤드쿼터도 이리 옮겨와 있어요. 그만큼 그 아주 그 뭐라 그러지, 이 그냥 단순히 조금 이렇게 재생해서 그냥 뭐 이렇게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 도시의 핵으로 이렇게 탈바꿈시키는 이런 사례들을 좀 봐서 한 그런 소개를 드립니다. 예,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